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해 뜨기 전까지 빚을 못 갚으면 이 집은 관할 것이오. 마루에 떨어진 은전 옆에 헐값에 사온 여자 노비가 서 있었습니다. 맨발은 얼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연하라 합니다. 그때 담장 밖에서 눈 밟는 소리가 멎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시선이 마당 장독대 아래에 멈췄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엇이 묻혀 있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조선야담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눈보라가 사랑채 지붕을 사납게 두드리던 밤이었습니다. 담장 밖 소나무가 휘청이며 우는 소리를 냈고 마당에 장독대는 눈에 허리까지 파묻혀 검은 뚜껑만 겨우 드러나 있었습니다. 초롱불 하나가 처마 밑에서 흔들리며 기름 냄새를 얇게 퍼뜨렸고 방 안에서는 노인의 거친 숨이 간간이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윤진호는 문지방에 서서 손가락 끝을 떨었습니다. 도포 자락에는 눈이 녹아 축축한 자국이 번졌고 입술은 바싹 말라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 남은 것은 노모 한 분과 비어가는 곳간 그리고 오늘 낮과나 아전이 남기고 간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내일 해 뜨기 전까지 빈 문서를 갚지 못하면 이 집은 관아 이름으로 넘어간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대문 밖에서는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무거운 발자국이 가까워지더니 문짝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이 방바닥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장사치 차림의 사내 둘이 서 있었고 그 사이에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헝겊줄이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발은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해 발등이 얼음장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감님, 약속하신 은전이옵니다. 사내가 허리춤 주머니를 풀어 마루 위에 던지자 은전 몇 잎이 쨍쨍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크게 울려 마치 집안의 마지막 체면이 바닥을 긁는 듯 들렸습니다. 윤진호는 은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인을 먼저 보았습니다. 얇은 무명 치마 저고리가 바람에 달라붙어 몸이 떨리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뺨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으나 눈매는 기이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얼굴은 아니었으나 두려움을 삼키는 법을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윤진호의 목소리는 낮았고 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장사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치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연화라 들었사옵니다. 헐값입니다. 도망치다 붙잡힌 데다 주인 집에서 꺼림칙하다 하여 오늘 밤 아니면 넘길 데가 없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담장 밖에서 누군가 눈을 밟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사람 숨을 죽인 기척이 이어졌습니다. 분명 누군가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진호는 본능처럼 어깨를 굳히며 대문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눈발 속 어둠이 두꺼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그 어둠이 한층 가까워진 듯 느껴졌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노모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진호야, 밖에 누구냐? 기침이 섞인 숨이 길게 흔들렸고 그 소리에 윤진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일이면 이 노모도 이 마당도 남의 것이 될지 모르는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초롱불이 흔들리며 비친 순간 그녀의 시선이 마당 한쪽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독대 아래 눈이 이상하게 살짝 내려앉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틈이 보였고 그 틈을 연화의 눈이 먼저 알아챈 듯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윤진호는 은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장사치에게 은전을 건네고 연화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오늘 밤부터 이 집 사람이요. 연화는 처음으로 무릎을 굽혀 조용히 예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담장 밖에서 낮고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바람에 섞여 금세 사라졌으나 그 한 번의 웃음이 이 집의 앞날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윤진호는 초롱불을 더 밝히려 손을 뻗었고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연화의 얼굴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에는 떨림보다 결심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초롱불이 조금 더 밝아지자 마루에 떨어진 눈물 같은 기름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문턱을 넘었고 발끝에서 눈물이 아니라 눈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윤진호는 그 물기를 보고도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타박할 힘도 그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노모의 숨소리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솜이 꺼진 이불 아래에서 몸이 작게 들썩였고 방 구석에 놓인 약탕기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 시선은 사람을 보는 듯했으나 사실은 집의 숨통을 찾는 듯했습니다. 벽틈, 솥단지, 쌀독, 장롱 아래까지 빠르게 살핀 뒤 조용히 말했다고 하겠습니다. 불이 너무 흔들립니다. 문풍지를 막으셔야 합니다. 윤진호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노모가 앓는 마당에 노비가 가장 먼저 말할 것이 문풍지라니 뜻밖이었습니다. 연화는 이어서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걸음이 서둘러 뛰지도 두려워 뒷걸음치지도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부엌에는 빈 소쿠리와 말라붙은 된장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곳간 문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안에는 쥐가 파먹은 볏짚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쌀독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독의 옆면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실망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부엌 바닥 한쪽 오래된 장판 아래가 살짝 들린 곳을 보더니 그 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윤진호가 놀라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소.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은 소리가 다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대문 쪽에서 또 한 번 눈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담장 밖이 아니라 마당 안쪽처럼 가까웠습니다. 윤진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연화도 멈췄습니다. 부엌 안 공기가 순간 굳어버린 듯 조용해졌고 바깥의 바람 소리만 길게 울었습니다. 잠시 후 마당에서 누군가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하는 기침이었습니다. 윤진호가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연화가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솜의 끝을 잡았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요? 누가? 연화는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습니다. 초롱불이 그녀의 눈동자에 닿자 그 눈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빛났습니다. 이 집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웃음소리도 기침도 다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진호는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쪽 장독대 근처 눈이 살짝 눌린 발자국이 보였다 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있던 사람은 분명 장독대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뒤쪽 작은 창을 가리켰습니다. 저 창으로 나가 장독대를 보셔야 합니다. 대문으로 나가면 시선이 잡힙니다. 윤진호는 그녀의 말투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노비가 집 구조를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온 집에서 저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 말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윤진호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바람을 피해 몸을 낮추자 마당에 장독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래 눈더미가 조금 전보다 더 내려앉아 있었고 누군가 손으로 만진 듯 흩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담장 쪽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발자국은 눈에 금세 덮여 흔적만 흐려졌습니다. 윤진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비우라는 통보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 했는지, 무엇을 가져가려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장독대 아래가 건드려졌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노모가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연화는 마치 이런 밤이 익숙한 사람처럼 불씨를 정리하고 문풍지 틈을 헝겊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바닥 틈에서 꺼낸 것은 작은 종이
조각 하나였습니다. 젖어 있었지만 한쪽 끝에 붉은 먹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장 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종이를 윤진호에게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품 안에 넣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좋아지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빼앗아 간 것을 되찾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달려듭니다. 그 말이 끝나자 대문 밖에서 이번에는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너무 급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두드림이었습니다. 윤진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미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초롱불을 살짝 가리고 윤진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님, 문을 열면 오늘 밤이 끝이 아닙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관아에서 하는 것처럼 침착했고 집 안 사람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는 듯했습니다. 윤진호는 마루 끝에 서서 문짝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린 듯 막혔고 손바닥에는 식지 않은 은전의 차가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 시간에 문을 열면 손해만 보십니다. 연화는 초롱불을 헝겊으로 반쯤 가려 빛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불빛이 줄어드니 창호지에 비치는 그림자도 흐려졌습니다. 방 안은 더 어두워졌지만 대신 밖에서 안을 엿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대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대감 계시오. 급히 전할 말이 있소이다. 목소리는 공손했으나 끝이 매끈하게 정리된 말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하인을 흉내내는 듯했지만 속내는 드러내지 않는 냉정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진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안채에서 노모의 기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기침 끝에 물하는 가느다란 소리도 섞였습니다. 윤진호는 흔들렸습니다. 노모의 물 한 모금이 급한지 대문 밖에 급한 말이 급한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물항아리 바닥을 긁어 남은 물을 한 종지에 담고 손수건을 적셔 노모의 입술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윤진호에게 아주 작은 고개짓을 했습니다. 나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문이 다시 두드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했습니다. 윤대감, 문을 여시오. 늦으면 후회할 것이오. 공손함이 사라지고 후회라는 말이 칼처럼 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진호는 확신했습니다. 저자는 소식을 전하러 온 게 아니라 겁을 주러 온 자였습니다. 연화는 마루 밑으로 몸을 낮추어 창호지 틈을 살피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뒤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오? 발자국 소리가 가볍습니다. 급히 온 사람이면 숨이 거칠어야 합니다. 그런데 숨소리가 없습니다. 윤진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화는 도망치다 잡혀온 노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숨소리와 걸음을 이렇게 잊는다는 것은 평범한 노비의 삶으로 얻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문틈으로 파고들며 초롱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는 순간 마당의 장독대 쪽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금속이 아니라 젖은 종이에 비친 빛 같았습니다. 윤진호는 본능적으로 창을 열어 확인하려 했으나 연화가 손목을 잡아 막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들킵니다. 연화는 잠깐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밖에 사람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진호가 묻기도 전에 연화는 마루 아래에 놓인 오래된 나무 막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막대는 본래 장독대 뚜껑을 열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막대를 마루 기둥에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똑, 똑. 마치 집 안의 남자들이 열어짓는 듯 들리도록 소리를 일정하게, 그러나 강하게 냈습니다. 이어서 연화는 일부러 거친 남자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누구냐? 이 밤에 대문을 두드리다니. 윤진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고 바람 소리에 섞이자 진짜 사내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대문 밖에 자가 잠깐 멈칫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이를 갈 듯한 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윤진호의 말투를 흉내내듯 단정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을 부른 적 없소. 물러가시오. 더 두드리면 이웃을 깨울 것이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대문 밖에 발자국이 멀어졌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가 담장 쪽으로 사라지더니 바람만 남았습니다. 윤진호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물러난 이유는 포기해서가 아니라 확인할 것을 확인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연화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불씨를 더 줄이고 창문과 문틈을 손수건으로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마당을 살피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진호도 따라 귀를 세웠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누군가 지나갈 때 개가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젖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초롱불을 아주 낮게 비추자 붉은 먹 자국이 도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 흔적은 흔한 장사꾼의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윤진호가 어릴 적 관아 문서에서 본 적 있는 형태였습니다. 둥근 테두리 안에 작은 글씨가 둘러진 모양, 관에서 쓰는 인장과 닮아 있었습니다. 윤진호가 손을 뻗자 연화는 종이를 더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속을 조금 내보이듯 말했습니다. 이 집이 망한 것은 빚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진호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연화는 장독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에 더 있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 건드린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안채에서 노모가 조용히 말했다고 하겠습니다. 진호야, 그 아이 누구냐? 윤진호는 노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모의 눈이 반쯤 떠져 있었고 그 눈동자가 연화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살며 많은 사람을 본 눈이었습니다. 노모는 연화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낯선 노비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얼굴을 다시 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윤진호는 그 표정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집을 노리는 자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안에도 과거가 숨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눈보라는 잠시 잦아드는 듯 했으나 마당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장독대 뚜껑 위에 얇게 얼음막이 잡혔고 처마 끝에서는 고드름이 똑똑 소리 없이 길어졌습니다. 윤진호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던 자의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사라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길했습니다. 이 집을 노리는 자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해가 뜨기도 전에 부엌으로 들어가 재를 뒤적였습니다. 불씨를 살려내는 손놀림이 능숙했고 마른 나뭇가지를 쪼개는 소리도 일정했습니다. 윤진호가 부엌 문턱에서 지켜보자 연화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터에 나가야 합니다. 집에 남은 것은 쌀이 아니라 비지오입니다. 윤진호는 그 말이 뼈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장터에 나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삼키며 빈 쌀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곧장 곳간으로 가더니 쥐가 파먹은 볏짚을 걷어내고 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기둥 아래에 깔린 낡은 멍석을 들추어 작고 단단한 꾸러미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윤진호가 놀라 다가서자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둔 것이오. 가진 자는 숨기고 빼앗는 자는 못 보게 하려는 법이옵니다. 꾸러미 안에는 반쪽짜리 목패와 마른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글씨가 거의 지워졌지만 한쪽 모서리에 붉은 인장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진호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만지다 멈추었습니다. 어제 본 젖은 종이 조각과 결이 같았습니다. 누군가 같은 문서를 찢어 나눠 숨긴 듯 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낯선 소리가 났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급히 발을 떼는 소리였습니다. 윤진호가 대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눈 위에 얇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밤새 쌓인 눈 위에 새로 생긴 발자국이었습니다. 담장 안으로 들어왔다가 장독대 옆을 밟고 다시 담장 밖으로 빠져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연화는 발자국을 한 번 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눈을 쓸어 덮어버렸습니다. 왜 지우시오? 윤진호가 묻자 연화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남는 것은 우리 발자국만이면 됩니다. 남의 발자국은 따라오게 하는 미끼가 됩니다. 윤진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연화가 말하는 따라온다는 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경험으로 굳어진 판단처럼 들렸습니다. 그 사이 안채에서 노모가 기침을 하며 깨어났습니다. 윤진호가 물을 떠다 드리자 노모는 연화를 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낮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데려왔느냐? 윤진호가 대답을 머뭇거리자 노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의 손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잔상처가 많았지만 그를 잡던 굳은 살도 섞여 있었습니다. 노모의 눈빛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연화는 장터에 나갈 준비를 하며 윤진호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장터에서는 대감님이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얼굴이 알려진 분이 움직이면 그 소문이 먼저 달립니다. 윤진호는 자존심이 찢기는 듯했으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나서기 직전 연화는 장독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더미를 손으로 살짝 걷어내더니 어제보다 더 깊어진 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윤진호만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저 아래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묻혀 있습니다. 오늘 장터에 다녀오면 밤에 꺼내야 합니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또 한 번 숨을 죽인 기척이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밤이라는 말을 기다렸다는 듯 했습니다. 윤진호는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발이 다시 굵어지고 있었고 그 눈 속에서 누가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윤가의 살길이 열릴수록 누군가의 목줄도 함께 조여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터는 눈보라 속에서도 숨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초롱불을 들고 다니는 장사치가 따뜻한 국밥이요 하고 외쳤고 집신을 두드리는 소리가 질퍽한 눈길에 섞여 번졌습니다. 소울음과 사람들 웅성거림이 뒤엉키는 가운데 윤진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한 걸음 뒤에 섰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면 소문이 먼저 달린다는 연화의 말이 자꾸만 귀에 걸렸습니다. 연화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집에서 찾아낸 목패와 찢어진 종이, 조각이 곱게 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걸 아무에게나 내밀지 않았습니다. 장터 끝 장부를 쓰는 주막 주인의 눈치를 보며 한참을 기다렸다가 허름한 서책방 앞에 선 늙은 필사쟁이에게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이 글씨의 결을 보아주시겠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필사쟁이는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종이 가장자리의 붉은 흔적을 보더니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렀습니다. 관에서 쓰는 인장 비슷하오. 그런데 이상하군. 이건 관아 정식 인주가 아니오. 누가 흉내 낸 흔적이오. 그 말에 윤진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빚으로 망하는 줄만 알았던 집안에 누군가의 손이 닿아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더 묻지 않고 대신 작은 엿 한 조각을 필사쟁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거창한 뇌물도 아닌데 그 엿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필사쟁이는 주변을 한번 훑고는 입술을 오므려 속삭였습니다. 이런 종이를 만진 사람은 조심해야 하오. 요즘 박찬봉 댁에서 관아 이방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이 있소. 문서 손대는 일로 말이 만소이다. 연화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윤진호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박찬봉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연화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기색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크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멀지 않은 곳에서 터졌고 곧이어 윤가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진호가 고개를 돌리자 박찬봉의 하인으로 보이는 자가 사람들에게 술기운 섞인 소리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윤가가 노비를 들였다더라. 체면도 모르는 집이지. 그 말이 끝나자 몇몇이 비웃었고 몇몇은 동정 섞인 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 조롱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막 옆 노점에서 콩 2줌과 소금 1봉지를 값깎지 않고 사며 일부러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자리로 걸었습니다. 윤진호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숨어야 한다던 사람이 왜 일부러 드러나는가 싶었습니다. 연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윤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보여줘야 합니다. 저들이 윤가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믿게 두면 밤에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의 시선이 목덜미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윤진호가 본능적으로 뒤를 보니 붓장수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고 손가락에는 먹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사꾼처럼 보였으나 눈은 물건이 아니라 연화와 윤진호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무렇지 않은 척 주막 뒤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윤진호도 따라 들어섰습니다. 주막 뒤는 어둡고 눈이 덜 밟힌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연화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윤진호의 손에 소금 봉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감님이 앞서 걸으셔야 합니다. 제가 뒤를 보겠습니다. 윤진호가 돌아보려는 순간 연화는 이미 담장처럼 서서 골목 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숨처럼 말했습니다. 뒤따라오는 발자국이 하나가 아닙니다. 주막 뒤 골목은 낮인데도 해가 들지 않아 저녁처럼 어두웠습니다. 눈이 덜 밟힌 길바닥은 미끄러웠고 벽에 붙은 얼음이 바람에 긁히며 얇은 소리를 냈습니다. 윤진호는 소금 봉지를 움켜쥔 채 앞장섰습니다. 발을 떼는 것마다 따라오고 있다는 말이 등줄기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2걸음 뒤에서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숨을 크게 쉬지 않았고 발소리도 일부러 가볍게 냈습니다. 그러다 골목이 꺾이는 지점에서 윤진호의 소매를 아주 짧게 당겼습니다. 멈추라는 뜻이었습니다. 윤진호가 멈추자 연화는 눈을 가늘게 뜨고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 위에는 눈이 얇게 앉아 있었는데 그 눈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금 손으로 짚고 지나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대감님, 지금 뒤돌아보지 마시옵소서. 연화의 목소리는 평평했으나 그 평평함이 오히려 급했습니다. 윤진호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억지로 침을 삼키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공터 한쪽에는 버려진 나무 수레가 있었고 바퀴 틈에는 눈이 뭉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수레 옆으로 윤진호를 끌듯이 세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장터 소리로 숨이 섞이게 하셔야 합니다. 윤진호가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공터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느린 발자국 하나, 그보다 가볍게 바닥을 스친 발자국 하나. 서로 속도를 달리하며 접근해 왔습니다. 윤진호는 등 뒤가 싸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소금 봉지를 윤진호 손에서 빼앗아 수레 바퀴 틈에 탁 끼워 넣었습니다. 소금 봉지에서 하얀 가루가 조금 새어 나와 눈 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수레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마치 누군가 안쪽에 숨어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공터로 들어서던 그림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잡아 윤진호를 수레 뒤로 한 걸음 더 밀어 넣었습니다. 저들은 대감님을 확인하려는 것이옵니다. 얼굴만 보면 물러나지 않습니다. 윤진호는 심장이 귀까지 뛰는 듯 했으나 연화의 말투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윤진호를 억눌렀습니다. 잠시 후 공터로 사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붓장수처럼 보이는 차림이었고 손끝에는 먹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붓이 아니라 술의 뒤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 사람 더 술지개미 냄새가 옷에 밴 자가 뒤늦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둘은 서로 모르는 척했지만 발을 멈추는 타이밍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구려. 붓장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공손한 척했으나 말끝이 차가웠습니다. 윤가 대감 맞으시오? 윤진호가 숨을 들이켜는 순간 연화가 먼저 한 걸음 나섰습니다. 몸을 반쯤 가리듯 서서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감님은 안 계십니다.
장터에 나오신 적도 없사옵니다. 붓장수의 시선이 연화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스친 눈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흔들림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그 질문이 나오자 술 냄새 나는 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찬봉 댁에서 찾는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윤진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발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화의 손가락이 치마 끝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이제 시작이라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초롱불도 없는 골목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찾으신다면 관아부터 가셔야 할 것입니다. 붓장수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관아라, 내가 감히? 그때 술의 바퀴 틈에 끼워둔 소금 봉지에서 흘러나온 하얀 가루가 바람에 날려 붓장수의 발등 위 눈을 얇게 벗겨냈습니다. 그 순간 눈 아래에 찍힌 또 다른 발자국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방금 들어온 두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 이 공터에 먼저 와 있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연화의 시선이 그 발자국으로 내려앉았고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대감님, 저들 뒤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공터를 한번 훑고 지나가자 눈가루가 허공에서 빙글 돌며 사내들의 발끝을 스쳤습니다. 붓장수는 잠깐 주춤했지만 곧 표정을 다듬었습니다. 그가 겁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술 냄새 나는 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헛기침을 했고 그 기침은 일부러 크게 울렸습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진호를 술의 뒤로 더 숨기려 하지도 않았고 대신 몸을 살짝 비스듬히 세워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닿은 곳에서 검은 두루마기 자락이 한 번 스치듯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형체는 분명했으나 너무 빠르게 숨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마치 그 그림자를 이미 아는 듯 했습니다. 거기 누구냐? 붓장수가 낮게 외쳤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골목 끝에서 아주 얕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은 길지 않았고 금방 바람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윤진호에게 익숙했습니다. 어젯밤 담장 밖에서 들렸던 그 웃음과 결이 같았습니다. 연화가 숨을 짧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윤진호에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오늘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저들은 확인만 하고 물러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윤진호가 어떻게라고 묻기도 전에 연화는 술의 바닥에 낡은 멍석을 잡아당겨 바퀴 쪽으로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멍석이 바닥에 닿으며 마른 소리가 났고 그 틈에 술 냄새 나는 자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지는 순간 붓장수도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고 둘의 동선이 잠깐 엉켰습니다. 지금이 옵니다. 연화는 윤진호의 팔을 잡아 술의 반대편으로 빠르게 이끌었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웠지만 연화의 발은 이상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마치 이 골목의 얼음이 어디에 얇고 어디에 두꺼운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윤진호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뒤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붓장수의 낮은 욕설이 터졌고 발소리가 곧 따라붙었습니다. 골목을 두 번 꺾어 주막 뒤편에 이르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들렸습니다. 연화는 곧장 인파 속으로 윤진호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장에 나온 하인과 주인처럼 거리를 벌려 걸었습니다. 윤진호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연화는 주막 앞에서 멈춰서서 뜨거운 숭늉한 사발을 샀고 그 사발을 윤진호 쪽으로 슬쩍 내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인이 주인에게 숭늉을 가져다주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사이 붓장수와 술 냄새 나는 자가 인파 속에서 그들을 찾는 듯 고개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순하게 움직였고 윤진호는 얼굴을 끝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둘의 시선이 잠시 연화의 뒷모습에 닿았을 때 붓장수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확신이 섞인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장터 끝의 서책방 앞을 지나며 아까 그 필사쟁이 노인을 멀리서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붓끝으로 장부를 탁 하고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조심하라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윤진호와 연화가 장터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발은 더 굵어졌고 바람은 더 매서워졌습니다. 윤진호는 길가에 얼어붙은 논두렁을 밟으며 숨을 고르다가 문득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잘 아느냐? 연화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등의 상처를 옷자락으로 덮고 멀리 담장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헐값에 팔아넘긴 자가 제 목숨값까지 계산했기 때문이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눈보라보다 차가웠습니다. 윤진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연화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 위에 놓인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이 가까워지자 담장 안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불씨를 죽여놓는 질인데 누군가 먼저 불을 지핀 듯 했습니다. 윤진호가 걸음을 멈추자 연화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대문 앞 눈 위에는 그들이 나간 뒤 새로 생긴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발자국은 대문을 향해 곧장 오지 않았고 장독대 쪽으로 돌아가 있었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또 장독대 아래를 건드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짧게 내쉬고 윤진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오늘 밤 장독대 아래를 꺼내지 않으면 내일은 저들이 먼저 꺼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채에서 노모의 비명이 짧게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에 들어온 것처럼 숨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안채에서 터져 나온 비명은 눈보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윤진호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마당의 초롱불이 낮에도 흔들리며 불안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부엌 굴뚝에서는 분명 연기가 올라오는데 집 안에서는 사람의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불을 지피고도 사라진 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진호가 안채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얼굴을 때렸습니다. 노모는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린 채 눈을 크게 뜬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집신 자국이 아니라 맨발로 밟은 듯한 발가락 자국까지 흐릿하게 남은 작은 발자국이었습니다. 윤진호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들어올 집이 아니었고 아이가 남길 발자국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옵니까? 노모는 입술을 떨며 손가락으로 장롱 쪽을 가리켰습니다. 장롱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 숨겨두었던 보자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나가는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뒤집어 놓고 찾는 것을 찾았다는 듯 급히 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연화는 방 문턱에서 한 걸음도 들어오지 않고 바닥의 자국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 집은 지금 도둑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확인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윤진호가 연화를 바라보자 연화는 노모의 시선을 한 번 받고는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롱을 뒤진 모양새가 물건을 찾는 손이 아니옵니다. 종이를 찾는 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부엌 쪽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윤진호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연화가 먼저 발을 떼어 부엌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으로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더 머물면 관아에 신고하겠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제를 헤집는 소리가 멈추고 마당 쪽으로 급히 빠져나가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윤진호가 문을 열고 뛰쳐나가자 담장 너머로 검은 두루마기 자락이 한 번 흩날리며 사라졌습니다. 눈발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달아나는 걸음이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길을 알고 들어온 자의 걸음이었습니다. 윤진호가 숨을 몰아쉬며 돌아오자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불씨를 남겨둔 채 솥뚜껑 가장자리 안쪽을 손끝으로 더듬더니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집어냈습니다. 종이는 손가락 한 마디만 했고 끝에는 붉은 인장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솥뚜껑 틈에 끼워두었다가 급히 빼려다 떨어뜨린 듯 했습니다. 연화는 그 조각을 윤진호에게 내밀며 단정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분명합니다. 저들은 장독대 아래만 노리는 것이 아니옵니다. 집안 어디엔가 더 큰 조각이 있습니다. 윤진호가 종이를 받아들자 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도장 오래전에 박찬봉 내했어.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굳었습니다. 윤진호는 노모의 말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바깥 대문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아니라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눈길을 단단히 밟는 말발굽이 멈추며 누군가 대문 밖에서 단정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진호 대감,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문을 여시지요. 말발굽 소리는 두 말이었습니다. 눈길을 밟는 소리가 단단했고 고삐가 살짝 흔들리는 쇳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관아 사람이 이 집을 찾을 때는 늘 낮에 마당에 사람을 모아놓고 통보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보라 속 해가 기울기 전부터 말을 타고 찾아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진호는 대문 앞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문풍지를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웠고 그 바람 속에 말 냄새와 젖은 가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한 걸음 뒤에 서서 윤진호의 어깨를 낮게 눌렀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듯 했습니다. 문을 여시면 먼저 말을 듣고만 계시옵소서. 윤진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문을 열자 관아, 이방 차림의 사내가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예의 바른 듯 했으나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장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뒤에 아전 하나가 서서 문서를 품에 안고 있었고 바른 눈에 젖은 채로도 단정했습니다. 이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진호 대감, 빈 문서가 이미 확정되었소이다. 내일 해 뜨기 전 사랑채와 대문 열쇠를 관아에 넘기시오. 그 말은 차가웠고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윤진호가 입술을 때려는 순간 연화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윤진호는 이를 악물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방은 윤진호의 침묵을 체념으로 받아들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한 버티기는 하지 마시오. 이미 박찬봉께서도. 그 이름이 나오자 윤진호의 눈이 번쩍 틀렸습니다. 이방은 그 반응을 보고도 태연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찬봉께서도 집안 체면을 위해 정리하라 말씀하셨소. 친족이 나서서 말릴 정도면 대감도 아시겠지요. 연화의 손끝이 치마 자락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윤진호는 그 작은 동작을 보고 이방이 관아만이 아니라 박찬봉의 손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방은 말에서 내려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종이는 두툼했고 맨 아래에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진호는 그 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둥근 테두리 안에 글자, 어제 연화가 보여준 찢어진 종이의 흔적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윤진호가 문서를 받으려 하자 이방이 손을 살짝 거두며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대감댁에 드린 그 노비 말입니다. 이방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노비는 도망 노비로 의심이 돼요. 관아의 신고가 들어오면 대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오. 그 말은 칼처럼 툭 떨어졌습니다. 윤진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 연화를 보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그 반응을 즐기는 듯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집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연화를 미끼로 윤진호의 입을 막으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윤진호가 목 안쪽에서 뜨거운 숨을 삼켰을 때 안채에서 노모의 기침이 길게 들렸습니다. 그 기침이 끝나고 노모의 목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건드리면 윤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노모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오래 살며 버틴 사람의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방은 잠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히 말고삐를 당기며 말을 돌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선택은 대감 몫이오. 말발굽 소리가 다시 눈길 위로 멀어졌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집 안공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무거워졌습니다. 윤진호는 문서 위의 붉은 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연화는 윤진호 옆에 조용히 서서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 인장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라면 저렇게 찍히지 않습니다. 윤진호가 고개를 돌리자 연화는 부엌에서 주워온 작은 종이 조각과 문서의 인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붉은 먹의 결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듯 번졌고 하나는 눌러 찍은 듯 딱딱했습니다. 그 차이를 연화는 눈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윤진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라면 오늘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독대 아래를 꺼내지 못하면 그 아래에 묻힌 것과 함께 윤가의 숨도 끝날 것입니다. 연화는 문서의 끝을 살짝 들어보이며 속삭였습니다. 밤에 장독대 아래를 꺼내고 관아에 보여줄 진짜 증거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집 안에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랑채 뒤편에서 나무가 삐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마루 아래를 밟은 소리였습니다. 사랑채 뒤편에서 난 삐걱 소리는 바람 소리와 달랐습니다. 바람은 흔들어도 일정했지만 저 소리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윤진호의 어깨가 딱 굳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길게 들이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롱불 심지를 손끝으로 살짝 눌러 불빛을 더 낮췄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지자 창호지 너머의 그림자도 흐려졌습니다. 윤진호가 마루 끝으로 다가서려 하자 연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요? 연화는 대답 대신 사랑채 기둥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마루 밑눈이 희미하게 갈린 자국이 보였습니다. 오늘 들어온 자가 아니라 아까부터 집안을 밟아본 사람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윤진호는 손에 쥔과나 문서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마루 밑에서 아주 조용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장터에서 일부러 크게 하던 기침과는 달랐습니다. 숨을 참다 새어나오는 얕은 기침이었습니다. 윤진호가 노모의 방을 돌아보려는 순간 연화가 손바닥으로 공중을 눌렀습니다. 소리 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자 마루 밑의 그림자는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나무가 다시 삐걱 하고 한 번 더 울더니 이번에는 담장 쪽으로 눈을 밟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윤진호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깐의 안정이 찾아온 듯 했으나 연화는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방금 자는 도둑이 아니옵니다. 연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장독대를 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윤진호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찌 알겠소? 라고 묻자 연화는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 옆 재더미를 손끝으로 살짝 헤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불에 그을린 듯 했으나 표면에 얇게 새긴 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쪽 목패와 비슷한 결이었습니다. 이것은 장독대 뚜껑을 열 때 쓰는 막대에 끼워져 있던 조각이옵니다. 누가 일부러 떼어냈습니다. 윤진호는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장독대 아래를 여는 순간 소리가 나면 곧바로 들키는 구조로 누군가가 미리 덫을 놓아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노모가 또 한 번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급하게 공기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윤진호가 놀라 안채로 뛰어가려 하자 연화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감님, 지금 안채로 달려가시면 저들이 바깥에서 장독대를 엽니다. 윤진호의 눈이 벌어졌습니다. 연화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안채의 기침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들은 늘 동시에 움직입니다. 윤진호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노모를 두고 장독대를 지킬 수도 없고 장독대를 두고 노모에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대문 밖에서 아주 희미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술락꾼의 종이 아니라 누군가가 손에 든 작은 방울 소리 같았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연화는 초롱불을 완전히 꺼뜨리고 윤진호의 손목을 잡아 마루 아래쪽으로 끌었습니다. 대감님, 지금 선택하셔야 합니다. 장독대 아래를 여는 것은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야, 아직도 그 집에 있느냐? 그 목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였으나 연화의 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담장 너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도 또렷했습니다. 말끝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것이 막일꾼이나 도둑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글 읽는 사람의 말투에 가까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연화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윤진호는 그 반응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는 연화의 과거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숨을 곳이 그 집이더냐? 목소리는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웃음기까지 섞였습니다. 웃음은 길지 않았으나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들이키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님, 지금부터는 제가 나서겠습니다. 대감님은 장독대 쪽을 살피셔야 합니다. 윤진호가 왜라고 묻기도 전에 연화는 마루 밑에서 빠져나와 마당 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마당을 한 번도 미끄러지지 않고 걸었습니다. 윤진호는 그 뒷모습에서 이상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집의 눈길이 아니라 다른 큰 집의 마당을 걷는 사람처럼 반듯했습니다. 연화가 담장 쪽으로 다가가자 담장 위에서 검은 두루마기 자락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모습을 끝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넘어 들어오지도 않고 담장 밖에서만 목소리로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도 들어오지 않는 자는 이미 집 안의 판을 쥐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얌전히 돌아오면 내 목숨은 살려주마. 그 말은 자비가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윤진호는 그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찬봉. 사람을 살려두는 것도 죽이는 것도 체면과 이익으로 재는 자. 그런데 목소리는 박찬봉의 거친 숨과는 달랐습니다. 더 젊고 더 매끈했습니다. 박찬봉의 하인도 이방도 아닌 제3자였습니다. 연화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담장 너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있다.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은 내가 잊었다고 믿는 곳이다. 그 말이 끝나자 안채에서 노무의 숨이 또 한 번 크게 막혔습니다. 윤진호는 참지 못하고 안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노모는 이불을 움켜쥐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윤진호가 물을 먹이려 하자 노모는 손을 뻗어 윤진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히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 도장 그 집 박찬봉네가 아니다. 윤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모는 더 말하려 했으나 기침이 터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진호는 노모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찬봉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 뒤에는 더 큰 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쪽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이미 제 몫을 잃었습니다. 더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담장 너머의 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내 몫이라 내가 몫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내 이름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연화의 숨을 끊어놓는 칼이었습니다. 연화는 한순간 흔들렸고 그 틈을 윤진호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진호는 안채에서 뛰쳐나와 연화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를 향해 단정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관아의 것이 되기 전까지 윤가의 집입니다. 남의 집 사람을 함부로 부르지 마시오. 담장 너머의 자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윤대감, 대감의 집은 내일이면 비게 됩니다. 오늘 밤 장독대 아래를 여는 순간 대감은 선택을 끝내는 것이오. 그 말이 끝나자 담장 밖에서 동시에 발소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따라붙던 자들의 발소리와 비슷한 리듬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윤진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밤 장독대 아래를 열지 못하면 증거도, 살길도, 노모의 숨도 모두 끊길지 모릅니다. 연화는 윤진호의 소매를 잡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장독대 아래는 제가 엽니다. 대감님은 관아 문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종입니다. 윤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롱불을 다시 밝혀 불빛을 작게 살리고 둘은 장독대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밟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바람은 멈춘 듯 했고 오히려 고요가 귀를 찔렀습니다. 연화가 장독대 아래 눈을 걷어내자 흙 속에서 낡은 항아리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그 뚜껑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열지 못하게 묶어놓은 매듭이었습니다. 연화가 그 매듭을 풀려는 순간 뒤쪽 담장 위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여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초롱불은 바람을 먹은 듯 가늘게 떨었고 눈발은 잠깐 멎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고요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장독대 아래에서 드러난 낡은 항아리 뚜껑에는 붉은 실이 여러 겹 감겨 있었고 매듭은 단단하게 조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언젠가 열릴 것을 알고도 그날이 오지 않길 바라며 묶어둔 매듭 같았습니다. 연화는 손가락을 곧게 펴 매듭을 만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 떨림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윤진호는 관아 문서를 품 안에 넣고 마당 가장자리를 살폈습니다. 담장 밖 기척은 사라진 듯 했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은 것임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숨은 자는 기다립니다. 실이 풀리는 순간을. 대감님, 불빛을 더 낮추시옵소서. 연화가 말하자 윤진호는 초롱불을 마루 기둥 뒤로 옮겨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불빛이 항아리 위에 직접 닿지 않자 붉은 실의 색이 더 짙게 보였습니다. 연화는 매듭의 끝을 잡고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실이 끊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오래 말라붙은 섬유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담장 위에서 또 한 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단정한, 사람을 다독이는 듯하면서도 속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연화야, 멈추어라. 너는 그 안을 열면 더는 돌아갈 수 없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답이 아주 짧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으니 여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담장 밖에서 발소리 하나가 아주 가까워졌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쪽에서 멈췄습니다. 집을 둘러싼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진호는 이를 악물고 마당의 눈을 살폈습니다. 눈 위에 살짝씩 눌린 자국들이 있었으나 일부러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 발끝으로만 디딘 흔적들이었습니다. 숨은 자들이었습니다. 연화가 마지막 매듭을 풀자 붉은 실이 스르르 풀려 항아리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초롱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고 마치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켠 듯한 소리가 바람 사이로 섞였습니다. 연화는 항아리 뚜껑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금은 보화가 없었습니다. 대신 젖지 않도록 기름종이로 여러 겹산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꾸러미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고 기름종이 사이로 묵향이 아주 옅게 났습니다. 글과 기록의 냄새였습니다. 윤진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연화는 꾸러미를 풀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화가 아니었습니다. 더 길고 더 반듯한 한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는데 관아 문서의 인장과 결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흉내낸 도장이 아니라 진짜 인장이었습니다. 윤진호는 그 순간 노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찬복내가 아니다. 연화가 종이를 들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면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억누르는 숨이 길게 흘렀고 결국 연화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이름이었답니다. 그때 담장 위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그 종이는 내가 도망쳐도 도망칠 수 없는 족쇄다.
윤진호가 담장 쪽으로 몸을 돌리려 하자 연화가 손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대감님, 저자는 얼굴을 보이기 전까지는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록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윤진호는 꾸러미 안을 더 살폈습니다. 첫 장 밑에는 또 다른 종이가 겹쳐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노비문서라는 글자와 함께 인장과 서명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명 가운데 한 개가 이상했습니다. 서명 끝의 획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글을 쓰는 사람이 떨지 않고 오래 익힌 붓끝으로 정확히 그린 것처럼 단정했습니다. 윤진호는 그 서명을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그 순간 담장 밖에서 누군가가 낮게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종이를 빼앗아라. 숨죽였던 발소리가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졌고 윤진호는 본능적으로 꾸러미를 품에 안았습니다. 연화는 항아리를 다시 덮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담장을 넘어 뛰어내렸고 초록불빛 아래서 칼날처럼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연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단단했습니다. 대감님, 안채로. 윤진호가 꾸러미를 품고 돌아서려는 순간 담장 위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윤가의 목숨값보다 비싸다. 검은 그림자는 담장을 넘어 마당에 내려앉자마자 눈을 거의 밟지 않았습니다. 발끝으로만 딛고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걸음은 훈련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초록불빛이 흔들리며 그의 옆 얼굴을 스치려 했지만 그는 일부러 고개를 숙여 얼굴을 숨겼습니다. 대신 손에 든 짧은 칼끝이 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윤진호는 꾸러미를 품에 꼭 끌어안고 안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몸집은 크지 않았으나 한 발을 내딛는 자세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끌려온 노비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켜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비켜라. 검은 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장 위의 그 단정한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하인인지 일을 맡은 자인지 그저 도구 같은 어조였습니다. 연화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묻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검은 자는 대답 대신 칼끝을 조금 들었습니다. 그 행동이 대답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빼앗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진호는 안채 문턱에 발을 걸친 채 연화의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안채 안에서 노모가 다시 기침을 했고 숨이 가쁘게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윤진호는 마음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모에게 달려가야 하는데 꾸러미를 놓치면 내일 아침 집도 노모도 연화도 모두 사라질지 모릅니다. 연화는 흙 묻은 손으로 장독대 옆에 떨어진 붉은 실을 집어들었습니다. 실은 이미 풀렸지만 여전히 질겼습니다. 연화는 그 실을 손가락에 감아 자신의 손목을 한 번 묶는 듯 하더니 순간 칼 든 자의 손목을 향해 실을 튕겼습니다. 실이 날아가며 칼 손목을 툭 감았고 칼 든 자가 반사적으로 손을 털어내려는 순간 연화는 발로 눈더미를 걷어찼습니다. 눈이 흩날려 상대의 시야를 잠깐 가렸습니다. 그 짧은 틈 윤진호는 안채로 뛰어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 초롱불을 꺼뜨리며 꾸러미를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노모는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진호는 노모의 손을 잡고 숨을 고르게 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참으십시오. 금방 끝내겠습니다. 노모는 윤진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그 이름 그 집 서씨네다. 윤진호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서씨네. 박찬봉보다 더 큰 집안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씨라는 성이 왜 이렇게 귀에 박히는지 윤진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연화와 칼 든 자의 발소리가 엉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는 칼을 빼앗으려 덤비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벌었습니다. 마당을 크게 돌며 상대를 안채 쪽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도망이 아니라 유인이었습니다.
윤진호는 창호지 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연화는 눈 위에 일부러 발자국을 크게 남기며 마당 한쪽, 사랑채 뒤편으로 달렸습니다. 칼든 자도 그 발자국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때 담장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낮고 단정한 그 목소리였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종이만 가져오면 된다. 피는 남기지 말아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주인은 이 일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랑채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장독대 쪽으로 다시 뛰었습니다. 칼든 자가 반사적으로 따라붙는 순간 연화는 장독대 옆에 세워 둔 나무 막대를 붙잡아 그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칼든 자가 휘청 넘어지며 눈더미에 무릎을 박았고 칼끝이 눈 속으로 박혔습니다. 연화는 그 칼을 빼앗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칼든 자의 품에서 종이 꾸러미를 찾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상대가 분명 이미 훔쳤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칼든 자가 손목을 비틀어 연화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연화의 몸이 앞으로 꺾였고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윤진호는 창호지 뒤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가야 하나, 꾸러미를 지켜야 하나. 선택은 또다시 칼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때 마당 바깥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가 바닥을 치는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발소리, 무겁고 급하지 않은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낯선 자가 아니라 이 집의 동선과 마당을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만두거라. 이번 목소리는 늙은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윤진호는 그 목소리를 듣자 눈이 번쩍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장부를 두드리던 그 필사쟁이 노인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조력자가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노인은 눈발을 털지도 않았습니다. 어깨에 하얗게 앉은 눈이 그대로였고 손에는 장부를 끼운 넓은 나무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판은 장터에서 장부를 쓰던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방패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의 눈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늙은 눈이라기보다 오래 기록을 보고 사람의 거짓을 읽어온 눈이었습니다. 칼든 자가 노인을 흘겨보며 말했다고 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끼어드는가? 노인은 대답을 급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한복판에 나무판을 딱 하고 세우며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담장 위에 숨어있는 기척, 마당 밖에서 발끝을 세우는 기척,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장부를 쓰는 사람이요.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로 죽는 사람도 많이 보았지. 너희가 노리는 게 칼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도 오늘 장터에서부터 알았소. 그 말에 칼든 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그 틈에 손을 빼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 위에 남은 그녀의 발자국이 더 깊어졌습니다. 피를 흘리진 않았으나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윤진호는 안채 창호지 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이불 밑에 숨겨둔 꾸러미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라 지켜서 내일을 열어야 할 때였습니다. 노인은 윤진호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채 쪽을 외면하며 말했습니다. 윤가 대감이 집을 잃는 것은 빚 때문이 아니오. 누가 문서에 손을 대어 빚을 키웠소. 오늘 밤 너희가 그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오. 칼든 자가 이를 갈며 낮게 웃었습니다. 노인이 많이 아는구나. 그러면 오래 살기 어렵지. 노인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에 든 나무판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판 뒤에서 얇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마치 여기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관아 이 방이 무너집니다. 노인의 말이 떨어지자 담장 위에서 그 단정한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종이를 가져와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마당 밖에서 발소리가 우르르 움직였습니다. 숨었던 자들이 한꺼번에 뛰어들려는 기척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순간 연화의 손목을 잡아 끌며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까 찾은 이름, 그건 내가 숨길 것이 아니야. 그걸 숨기면 너는 영영 노비로 산다.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의 칼날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진호는 더 기다리지 않고 안채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초롱불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꾸러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 불빛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담장 위의 그림자가 잠깐 드러났습니다. 윤진호는 그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냐? 윤진호가 꾸러미를 들어보이자 담장 위의 자가 마침내 낮게 웃었습니다. 대감도 이제 알겠지. 그 종이는 윤가의 빚보다 훨씬 무거운 값이다. 노인은 윤진호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내일 관아에 가려면 오늘 밤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아야 합니다. 저들은 내일 전에 이것을 없애려 옵니다. 윤진호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나무판 뒤에 숨겨둔 또 다른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종이의 끝에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는데 윤진호가 받은 관아 문서의 인장과 달랐습니다. 진짜 인장과 가짜 인장을 구별할 수 있는 비교가 생긴 것입니다. 연화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다고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종이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가 많다는 것은 누군가 오래전부터 내 이름을 이용해 재산을 옮겼다는 뜻이지. 그때 담장 위의 자가 처음으로 윤진호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윤대감, 내일 관아에 가면 대감은 집을 잃고 그 노비는 목숨을 잃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종이를 내놓으면 대감의 노모는 살려드리오. 협박이었습니다. 노모의 숨이 또다시 얇게 끊어지는 소리가 안채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윤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연화가 윤진호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대감님, 저 때문에. 윤진호는 연화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단정히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오고 집이 숨을 쉬기 시작했소. 이제 와서 너를 내놓으면 나는 내 집도 내 얼굴도 잃는 것이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대감, 내일 관아에 들어가면 이 방의 장부를 먼저 보게 하시오. 인장과 서명 그리고 노비 문서의 날짜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보여주면 판이 뒤집힙니다. 그 증거를 내가 가진 장터 장부로 이어주겠소. 윤진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단순한 필사쟁이가 아니라 장부와 거래를 오래 다뤄온 사람이며 이 싸움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담장 위의 자는 물러날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좋다. 내일 관아에서 대감의 입이 열리는 순간 나는 그 노비의 이름을 먼저 태워버리겠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담장 밖에서 불씨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누군가 종이를 태우기 위한 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불씨 냄새는 눈보라 속에서도 또렷하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젖은 나무를 태울 때 나는 눅진한 연기 냄새가 담장 너머에서 밀려왔고 그 냄새는 곧 종이가 타는 냄새로 바뀔 것처럼 섬뜩했습니다. 담장 위의 자는 여전히 얼굴을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으로 마당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윤대감, 선택을 미루지 마시오. 그 목소리는 부드러운 듯했으나 말끝마다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내일 관아에서 대감이 말하기 전에 이 집의 기록이 먼저 잿더미가 될 것이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집의 기록은 단지 종이 몇 장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이름, 연화가 잃었던 삶, 그리고 윤가가 살아남을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노인은 나무판을 더 단단히 쥐며 윤진호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대감, 저들은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두렵다는 것은 우리가 쥔 것이 진짜라는 뜻이오. 윤진호는 꾸러미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안채에서 노모의 거친 숨이 다시 크게 들렸습니다. 숨이 올라오지 않는 듯 컥컥 막히는 소리였습니다. 담장 위의 자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바로 말했습니다. 노모의 숨이 길지 않소. 종이를 내놓으면 약을 보내겠소.
그 협박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노모의 병세를 아는 자였습니다. 이 집을 오래 지켜본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노모 쪽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윤진호에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들이 노모를 지렛대로 쓸 때는 이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저는 더 숨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연화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숨지 않으면 저자의 목소리는 힘을 잃는다. 연화는 초롱불빛을 정면으로 받는 자리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눈발이 얼굴에 닿아 젖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습니다. 연화는 담장 위를 향해 단정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의 물건이 아닙니다. 제 이름도 제 삶도 누군가의 장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담장 위에서 웃음이 잠깐 멎었습니다. 그 멎음이 연화의 말이 타격이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노인이 나무판 뒤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기름종이로 쌓여 있었고 밖에는 장터 주막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윤진호에게 건넸습니다. 대감, 꾸러미는 대감이 품고 가시오. 이 봉투는 내가 품고 가겠소. 두 증거를 나눠야 한쪽이 타도 끝이 아니오. 윤진호는 순간 망설였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눠야 산다는 말은 지금 밤에 가장 냉정하고 가장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담장 위에 자가 다시 명령했습니다. 불을 들여라. 담장 밖에서 바스락 소리와 함께 불씨가 옮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당 끝, 사랑채 처마 밑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담장 안으로 불씨를 던진 것입니다. 불꽃은 작았지만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었습니다. 연화가 즉시 눈을 퍼 올려 불꽃 위에 덮었습니다. 치마자락이 젖었고 손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불은 꺼졌습니다. 그러나 불을 껐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들은 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연화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끝내야 하오. 내일 관아에서 끝내야 하오. 윤진호는 노모 쪽을 바라봤습니다. 노모는 안채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윤진호는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항아리 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은 종이 조각, 인장 흔적, 찢긴 문서의 끝자락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조각들을 한 장씩 모아 노인의 봉투에 넣고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묶는 손이 떨리자 윤진호가 자신의 손을 얹어 매듭을 함께 조였습니다. 그 작은 매듭이 내일 관아의 판을 뒤집을 실이 될지 모릅니다. 담장 위에 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관아에 가면 대감은 체면을 잃을 것이다. 그 노비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윤진호는 그 말을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롱불을 꺼뜨리고 검은 어둠 속에서 단정히 대답했습니다. 체면은 잃어도 진실은 잃지 않겠소. 눈보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의 발자국은 금세 덮였고 담장 위의 그림자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을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윤진호와 연화, 그리고 노인은 각자 품속에 다른 증거를 숨긴 채 관아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노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야, 내일은 그 아이의 이름을 돌려주거라. 그 말이 끝나자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습니다. 새벽의 관아 앞마당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살을 베었고 관아 기둥마다 매달린 초롱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윤진호는 도포깃을 여미며 한 걸음씩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품속에는 연화의 이름이 적힌 꾸러미가 있었고 그 무게가 빈 문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관아 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참봉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웃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을 막아서는 자세가 오늘 이곳에서 윤가가 끝난다는 선언처럼 보였습니다. 그 뒤쪽에 관아 이방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말 위에서 냉정하게 협박을 던지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방은 윤진호를 보자마자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윤대감, 약속대로 열쇠를 내놓으시오. 윤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공손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방 날이 내놓을 것은 열쇠가 아니라 장부의 진실이옵니다. 이방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박찬봉 쪽 하인들의 시선도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그때 노인이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장터의 필사쟁이로 보이던 노인은 오늘은 옷차림을 단정히 했고 나무판 대신 기름종이 봉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방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소인은 장터에서 장부를 쓰는 사람입니다. 관아 장부의 날짜와 인장이 맞지 않는 것을 확인했사옵니다. 이방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누가? 장터 필사쟁이 따위가 관아 장부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윤진호는 그 틈에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초롱불 아래서 기름종이를 풀자 붉은 인장이 찍힌 문서가 드러났습니다. 종이에서 묵향이 얇게 올라왔습니다. 윤진호는 떨리는 손을 숨기고 단정히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노비 문서라 하였으나 서명과 인장이 서로 다른 결을 가졌습니다. 관아의 정식 인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흉내낸 흔적이 분명합니다. 이방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대감, 그건 대감이 모르는 것이요. 관아 인주는 계절마다. 그 말을 끄는 것은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노인은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윤진호의 문서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것이 같은 날, 같은 이방의 이름으로 처리된 장터 세금 장부의 인장입니다. 결이 다릅니다. 잉크가 아니라 인주가 다르오. 관아 마당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인주의 결을 알지 못하지만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도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찬봉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박찬봉은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으로도 체면을 풍기는 사람이었고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윤진호 끝까지 체면을 모르는구나. 노비 하나 때문에 관아를 더럽히려 하다니.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윤진호와 연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연화는 그동안 관아 마당 가장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찬봉의 말이 끝나자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관아 한복판에서 남의 발밑에 있지 않은 눈빛을 보였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진호가 꾸러미에 첫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연화가 아닌 본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찬봉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찰나였지만 그 흔들림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찬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왜 숨겨졌는지. 바로 그때 관아 안쪽 문이 열리며 상급 관리가 나왔습니다. 이방이 급히 몸을 낮추었고 박찬봉도 예를 갖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의 시선은 박찬봉이 아니라 문서 위에 머물렀습니다. 관리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 인장은 어디서 났느냐? 윤진호는 숨을 고르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장독대 아래에 묻혀있던 기록에서 나왔사옵니다. 누군가 숨기려 했던 증거입니다. 관리의 눈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숨긴 자는 누구냐? 그 순간 박찬봉의 하인이 한 발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관아 마당이 조용해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숨긴 자는 저를 노비로 만든 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아의 공기를 뒤집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관아 마당의 침묵이 그 말을 키웠습니다. 저를 노비로 만든 자라는 문장은 누구의 이름도 직접 부르지 않았으나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상급 관리의 눈이 연화에게로 옮겨갔고 이방은 순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찬봉은 표정을 다듬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불쾌함이 번졌습니다. 상급 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꾸러미 첫 장에 적힌 본래 이름을 또렷이 말했습니다. 이름은 길지 않았으나 관아 사람들의 귀에 낯선 양가의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박찬봉의 손가락이 도포 자락을 아주 미세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의 습관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노인이 바로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 이름은 장터에서 듣던 이름이 아니요. 오히려 옛날에 사라진 집안의 이름이요. 이방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날이 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윤가가 빚을 못 갚은 것은 사실이고 상급 관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빚은 빚이고 문서 조작은 조작이다. 짧은 한마디가 관아의 기둥을 때린 듯 울렸습니다. 이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진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노인이 나눠 들고 온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날이 이 봉투에는 장터 세금 장부의 사본과 날짜 기록이 있습니다. 이방의 장부 날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곳 있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열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장터에서 매긴 세금, 물품, 날짜가 촘촘히 적혀 있었고 관아 인장과 비슷한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진호가 내민 문서의 인장과는 확연히 결이 달랐습니다. 상급 관리가 두 인장을 번갈아 살피자 눈썹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표정은 이미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박찬봉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윤가는 몰락한 집안입니다. 저들이 무슨 문서를 숨겨놨다 한들 체면을 위해 꾸며내 상급 관리의 시선이 박찬봉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박찬봉, 그대는 왜 이 일에 그리 열심이냐? 박찬봉의 입술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공손한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친족으로서 안타까워서. 친족이면 더 조심해야 한다. 상급 관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박찬봉의 웃음이 얇게 갈라졌습니다. 그때 연화가 조용히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젯밤 칼 든 자에게 잡혔던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다시 잡으려 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종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서두르지 마라. 종이만 가져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말투까지 흉내내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도 관아 마당에 몇몇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단정했고 명령 같았으며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말투였습니다. 상급 관리가 연화에게 가까이 다가와 낮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 내가 기억하는 자냐? 연화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이름 아닌 이름으로 부르던 자입니다. 그 순간 박찬봉의 눈이 옆으로 한 번 스쳤습니다. 관아 뒤편 기둥 그림자 쪽이었습니다. 윤진호는 그 시선을 따라 무심코 바라보았고 거기에서 검은 두루마기 자락이 한 번 스치며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장 위에서 목소리만 내던 자가 관아에도 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진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상급 관리도 그 기척을 느낀 듯했습니다. 관리가 아전에게 짧게 명했습니다. 관아 뒤를 살펴라. 오늘 이 자리에서 도망치게 두지 마라. 아전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방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입술을 열었습니다. 날이 저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급 관리가 눈을 좁혔습니다. 위라 누구 위냐? 이방의 목이 굳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가 기대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찬봉이 이를 악물고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진호, 노비를 앞세워 관아를 어지럽히지 마라. 윤진호는 그 말에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정했습니다. 박찬봉, 어지럽힌 것은 저들이 아니라 문서를 뒤집어 사람의 삶을 빼앗은 자들입니다. 관아 마당은 숨을 죽였습니다. 상급 관리가 마지막으로 문서 첫 장을 들었습니다. 연화의 본래 이름이 적힌 장, 그 아래 인장과 날짜, 서명이 정렬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노비 문서의 날짜가 윤가 빈 문서가 갑자기 불어난 날과 같다. 박찬봉, 그날 그대는 어디에 있었느냐? 박찬봉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계산으로 단단히 쌓아 올린 체면이 그 질문 하나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찬봉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간 듯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무너지는 순간 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만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늙은 몸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오. 그날은 친족 문중의 제사 준비로 바빴을 것이오. 말은 공손했지만 끝에 얇은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증거가 있느냐는 기색이었습니다. 상급 관리는 박찬봉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들어 이방을 가리켰습니다. 이방, 박찬봉의 집에서 받은 것이 있느냐? 이방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잠깐 박찬봉을 바라봤고 박찬봉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입을 다물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관아 뒤편에서 아전들이 달려와 한 사내를 끌고 나왔습니다. 검은 두루마기 자락을 숨기던 자였습니다. 그 사내는 얼굴을 끝까지 가리려 했으나 초롱불 아래에서 드러난 얼굴은 윤진호도 연화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담장 위에서 목소리만 내던 그 자였습니다. 그는 차분히 웃었습니다. 잡혀 끌려오면서도 웃는 자는 자신이 판을 끝까지 쥐고 있다고 믿는 자입니다. 사내는 상급 관리에게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날이 소인은 그저 서씨 댁에 글심부름을 하던 자일 뿐이옵니다. 그 말에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서씨라는 성이 실제로 입 밖에 나온 순간 노모의 속삭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사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당신이 제 이름을 빼앗은 사람입니까? 사내는 연화를 보며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빼앗았다기보다 돌려놓지 않았지. 이름은 종이 위에 있으면 종이 주인의 것이 되니까. 그 말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삶을 종이로만 보는 자의 말이었습니다. 박찬봉은 그 사내가 잡힌 것을 보고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이제 모든 죄를 그 사내에게 떠넘기고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급 관리는 박찬봉의 계산을 끊었습니다. 박찬봉 서씨 댁의 글심부름이 왜 너의 일과 함께 움직이느냐? 관리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노비문서 날짜, 빈문서 날짜, 인장의 결, 장터 장부의 사본.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진다. 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장터에서는 돈이 움직이면 기록이 움직입니다. 기록이 움직이면 사람이 울지요. 저는 그 울음을 너무 많이 보았소이다. 그 말은 설교가 아니라 증언이었습니다. 상급 관리의 눈이 잠깐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이방은 끝내 무너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박았습니다. 날이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도장만 찍으라 했습니다. 도장틀을 바꿔 끼우라 했습니다. 박찬봉이 서씨 댁 사람과 함께. 그 말이 나온 순간 박찬봉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더 이상 웃음도 체면도 남지 않았습니다. 상급 관리가 단정히 말했다고 하겠습니다. 박찬봉 문서 조작과 재산 탈취, 그리고 사람의 신분을 뒤집은 죄는 가볍지 않다. 관아의 이름을 더럽힌 죄도 함께 묻겠다. 아전들이 박찬봉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찬봉은 버텨보려 했으나 그 버팀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윤진호를 노려보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윤진호, 너는 체면도 없이. 윤진호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체면은 종이로도 세우지만 사람으로도 세웁니다. 저는 오늘 사람을 택했소. 연화는 상급 관리 앞에 한 번 절을 올렸습니다. 절은 노비의 절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되찾는 사람의 절이었습니다. 상급 관리는 연화가 들고 있던 첫 장, 본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단정히 선언했습니다. 이 문서의 조작이 드러났으니 이 여인의 신분을 재심하겠다. 오늘부로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 연화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긴 숨을 놓는 내려앉음이었습니다. 관아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눈보라는 사라지고 하늘은 옅게 맑았습니다. 윤가의 마당은 아직 겨울이었으나 바람 속에는 봄의 냄새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에 눈이 낮아지고 검은 뚜껑이 더 넓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장독대 아래에서 시작된 기록이 결국 사람의 삶을 돌려주었습니다. 노모는 안채에서 윤진호와 연화를 맞이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노모는 연화의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내가 가져라. 연화는 그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에 맺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겨울 끝에 내리는 첫 물방울처럼 조용했습니다. 며칠 뒤 장독대 옆에는 새로 담근 장이 익기 시작했습니다. 윤진호는 마당을 쓸며 초롱불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 불빛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빼앗기지 않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윤진호는 사랑채에 앉아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사람 하나가 집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조용히 불씨를 살렸고 그 불씨는 어둠 속에서도 오래 꺼지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빚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빼앗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인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